네, 대선이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재미있는 건 특히 정책이 보이지 않아요. 정책이 보이지 않고 특히 지난 대선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 때 이제 부동산이 워낙 이슈가 됐다 보니까 부동산 정책이 주목을 좀 많이 받았었는데 이번은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뭐 이렇다 할 공약이었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도 뭐 별로 변화를 주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정책을 못 짠 건지 아니면 그냥 정말 뭘 할 수 있는 게 없는 건지 어떻게 보실까, 소장님께서는? 뭐 두 가지가 다 맞아 네. 떨어지지 않았나 네. 싶습니다. 국민들이 일단 관심이 별로 없죠. 좀 정치가 재밌어 가지고요. 네, 부동산에 지금 대한 볼 관심 그건 아니죠. 자체가 크지 않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그 20대 대통령 선거 시절이죠. 그때만 하더라도 핫 이슈였잖아요.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이 천정부지 올라가게 되면서 과연 차기 정부는 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 공급을 얼마나 할까가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리고 상승 지역의 범위를 좀 살펴보게 되면 그 당시에는 지방에도 올랐어요. 그러니까 서울, 경기, 인천, 세종, 지방 뭐 전체적으로. 네. 그러니까 전국에 계시는 분들이 모두 다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았는데 네. 최근에 우리 뉴스를 보게 되면 집값이 올라간다 뭐 이런 뉴스들이 나오는데 정해져 있는 오르는 지역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어디냐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네, 강남 3구, 용산구, 네. 송동구, 마포구, 동작구, 강동구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판교신도시, 분당신도시, 과천시, 용인, 수지 정도까지입니다. 그 외의 지역들은 그렇게 주간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을 보더라도 그냥 0%에서 좀 내려오거나 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국민들의 관심이 좀 많이 사라진 상태고요. 자연스럽게 정치권에서도 공약을 안 만든 게 아니라 내놓긴 했습니다. 내놓긴 했는데 사실은 제가 대통령 후보라도 사실 지금 분위기에 네. 무슨 뾰족한 네. 부동산 공약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주택 공급해주겠다, 공급을 늘리겠다, 교통망, 뭐 GTX 해주겠다라는 게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공통 공약 사항이고요. 내용을 좀 들여다보게 되면 사실 뭐 뾰족한 거는 없어요. 네. 그냥 4기 신도시,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뭐 4기 신도시 개발하겠다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고 노후 도심 뭐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뭐 활성화하겠다, 공공 분양, 공공 임대 주택들 좀 늘려주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공급 대책의 주를 이루고 있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뭐 사실 뭐 뾰족한 게 없죠. 뭐 333 대책 뭐 이런 결국에는 신혼부부들 자녀를 출산하시는 분들한테 또 혜택을 좀 주겠다. 뭐 이런 또 청년들 반값 월세존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 정도 내용을 우리 유권자들 국민들이 뭐 관심을 가지고 야 이거 새로운데 이 사람 찍어줘야 되겠어라고 생각이 들 정도의 그냥 기존에 있는 대책을 거의 비슷하게 가지고 온 수준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 분위기 자체도 많이 내려왔고요. 공약 자체도 아무래도 재탕 공약, GTX도 그렇죠. 20대 후보 시절에도 똑같이 GTX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신선도도 좀 많이 떨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를 만한 곳만 오르고 다른 데는 이렇다 할 이슈가 없고 지방 같은 경우는 계속 힘들고 오를 만한 곳은 계속 오르고 있다 보니까 새로운 이슈가 없는 부분도 있는데 특히 이제 대선 이전에 또 이슈가 됐던 거 저희도 자주 다뤘지만 이제 토호제 같은 경우도 일단 확대 지정이 된 이후에 상승률은 좀 꺾인 걸로 보이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토호제 이후 대선까지 끝나고 나면 그래도 지금 계속 오르고 있는 지역의 상승세는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대표님께서는? 뭐 지금 상황에서는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의 변화가 없다라는 거는 지금의 추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죠. 어떤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과감하게 뭐 이제 지자체의 그 강한 그 권한들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낮춰준다든지 뭐 이런 공약들도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세제 개편이라든지 어떤 공약에 대한 특징이 없다 보니까 그러면은 지금의 시장 환경을 드라마틱하게 변하기에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보는 게 현실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최근에 그 거래량들을 보면은
예전에 이제 대선 전후에 뭐 한 1년간의 거래들을 보면은 예전 트렌드는 대선 전에 사람들이 집을 좀 많이 샀어요. 네. 집을 사고 그 뒤에 이제 거래량들이 좀 주는 추세였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뭐 또 최근 들어서는 또 집을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난 이후에 이제 한 정책적으로 어떤 숙성이 되고 네. 그 다음에 의사결정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후에 뭐 어떤 시장에 숙성되는 정책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거래량들에 대한 그 반등이 그렇게 크게 나오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지금 뭐 시장에 최대한 개입을 안 하고 이런 뭐 공약에 대한 그 내용들을 살펴본다라면은 좀 변화가 있기에는 좀 어렵다. 그냥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건 결국 이거잖아요. 지방권이 안 좋고 서울권 쪽에 쏠림 현상들이 있다라면 지방을 활발하게 하는 공약들이 나와줘야 되겠죠. 뭐 과감하게 뭐 세금들을 좀 낮춰준다든지 아니면 그 지역에 뭐 경제 공약 같은 게 뭐 과감하게 나온다든지 교통에 대한 공약들이 과감하게 나와줘야 되는데 또 그렇게 하기에는 서울과 수도권이 대부분인 지금 이 유권자 이게 그 지방선거하고 또 다르거든요. 대선 같은 경우는 선거의 구도 자체가 워낙 다르기 때문에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어떤 공약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집중되어 있는 뭐 이런 부분들 거기에 분들이 거의 대부분의 희망들은 그거잖아요. 그 좀 이제 집이 비싸니까 좀 싸게 또 그 청년들이 집을 살 수 있게 좀 환경들을 또 주고 거기에 또 노후된 주택들을 보면 재개발 재건축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고 그런 상황에 있고 여기 이제 나와 계신 분들 뭐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대표들의 지금 현재보다는 조금 그 전에 최근에 그 본인들의 지역구들을 살펴보더라도 이재명 대표는 뭐 인천 쪽이시고 또 그 김문수 전 장관이죠. 장관 같은 경우도 과거에 경기도지사를 했고 그다음에 이준석 지금 그 개혁신당 뭐 대표 같은 경우도 동탄에 있잖아요. 그러면 공약을 보고 시장을 바라보는 게 서울 수도권 쪽으로만 아무래도 내가 바라보는 게 거의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의 기대감들이 더 작지 않나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공약을 또 살펴보면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워낙 예전에 공약을 내놓고 나서 실현을 못하다 보니까 실현 가능성에 대한 뭐 우려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계속 그런 실현이 안 되다 보니까 신뢰성을 잃는 것보다는 그냥 뭐 손을 최대한 안 대자. 그리고 이런 공약이 나왔는데도 뭐 저희 같은 사람이나 뭐 이런 패널들이나 전문가들이나 수요자들이 봤을 땐 지금 나왔던 공약들이 오랫동안 나왔던 공약이 되풀이 된다라고도 평가를 해보겠지만 내성이 생겨서 웬만한 도파민이 올라갈 수 있는 공약이 아니면 뭐 이런 뭐 떨어집니다. 그 확 와닿지가 않는 거죠. 예전 같으면은 똑같은 이런 공약이라고 해도 이 정도면 뭐 20만 원으로 공급하고 4기 신도시가 나오고 뭐 재건축을 완화해주고 한다는데 고밀 개발을 한다라고 하면은 뭐 좀 시장의 반응이 올만한데 뭐 짧은 몇 년 동안 대선을 지금 몇 번 하면서 사람들이 내성이 생기고 도파민을 자극할 만한 정책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선거 과정 안에서 뭐 길어야 5년, 뭐 최근 몇 년 동안은 몇 년마다 소위 그 대선 후보들이 나오고 또 대통령이 바뀌는 그런 것들이 생기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극도가 굉장히 좀 떨어졌다라고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아무래도 22년 대선 때는 이 부동산에 대한 피로도가 너무 컸었기 때문에 공급에 대한 그때 한 250만 원이었나요? 뭐 불가능하더라도 일단 그런 얘기가 막 뭐 지르는 식의 공약이 나왔던 것 같은데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지금 여론조사상으로 좀 유리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도 굳이 여기서 더 강화된 걸 내놓으면 얼마 전에 그 전세 10년도 시도를 했다가 반응이 너무 안 좋으니까 이제 바로 이제 하루 만에 철회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완화를 하면 소위 말하는 집토끼들이 이제 화를 낼 거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처럼 또 규제를 더 하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또 소위 말하는 중도층들이 이건 아니지 이것 때문에 그냥 야당도 그냥 일단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열중시하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국힘은 뭐 예전에 뭐 4대강처럼 뭔가를 뭐 하겠다 아니면 지난 선거 때마다 뭐 예타 면제 이런 거 꼭 나오지 않습니까? 뭐 어디 공항을 짓겠다 뭘 하겠다 하는데 그런 얘기도 없어요. 그런 얘기도 없고 그냥 늘 누구나
자다가 일어나서 바로 대선 후보 돼도 할 수 있는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냥 공급 확대하겠다. 근데 어떻게 확대, 어디에 확대도 얘기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뭐 구체성은 좀 나오지 않고 있는데 일단 그 현 상태 유지의 네, 방점을 좀 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250만 원, 윤석열 정부는 270만 원이었나요? 네. 270만 원까지 얘기 나왔는데 지금 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쪽에 이제 캠프의 공약을 보게 되면 250만 원가 이제 적절하다. 그러니까 그냥 250만 원가 새로운 게 아니라 이제 하던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라는 내용이고, 근데 주택 공급의 방식이 좀 다르긴 하죠. 더불어민주당은 아무래도 공공이 좀 주도한다. 공공이 주도한다는 얘기가 이제 신도시 개발인데 지금은 3기 신도시 개발하고 있는데요. 이제 가장 눈에 띄는 게 뭐 공공주택 더 공급하고 임대주택 공급하고 이런 거는 느낌이 안 오니까 느낌을 오는 공약 위주로만 말씀드리면 4기 신도시. 4기 신도시가 이제 좀 눈에 띄긴 합니다. 4기가 어디입니까? 구체적으로 지역이 나오진 많나요? 않았습니다. 지역이 나오진 않았는데 나올 수 있는 지역은 뭐 거의 뭐 뻔하죠. 우리 지금 3기 신도시 제외하고 발표했던 공공 택지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화성 진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몇 군데가 있는데 이들 지역들을 좀 확대하는 수준에서 될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공약을 바라볼 때는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좀 바라봐야 되는데요. 하나는 이 공약이 필요한가? 정말 우리 경제와 부동산 시장, 우리 국민들한테 필요한 정책인가? 두 번째는 실현 가능성, 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요. 4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저는 필요 없다. 필요 없는 정책이라고 저는 단정 짓고 싶습니다. 왜 필요가 없냐면 3기 신도시가 2018년에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지금 또 본청약하고 있어요. 그러면 가장 빠른, 이제 신도시는 크잖아요. 그러면 가장 빠른 시범 단지가 지금 본청약을 하고 있고요. 하남 교산 같은 경우도 이제 얼마 전에 본청약을 마쳤는데 입주가 2029년입니다. 가장 빠른 단지가 2029년이면 이 신도시, 3기 신도시가 마지막에 완성되는 외곽의 신도시 중에서 이제 외곽에 있는 늦게 추진되는 단지가 마무리가 되려면 제 생각에는 2035년 정도는 돼야 이제 마무리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15년에서 18년 걸렸습니다. 3기 신도시가. 3기 신도시를 열심히 하지 않았냐? 열심히 했죠.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열심히 했고요. 윤석열 정부 국토부도 열심히 했고요. 차기 정부도 열심히 할 겁니다. 열심히 해도 15년, 18년입니다. 그러면 4기 신도시를 지금 하게 되면 저는 아무리 빨라도 15년이잖아요. 그러면 2040년. 2040년에 공급되는 아파트를 우리 국민들, 수요자들이 과연 얼마나 기다리고 궁금해할까? 그리고 가장 문제가 인구가 줄어들잖아요. 지금은 뭐 서울 수도권은 지방에서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버틴다고 하더라도 15년 후는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아니라 줄어들어요. 출산율 줄고요. 지방에서 전국적으로 출산율 인구가 줄기 때문에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인구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인구 감소는 불가피합니다. 그러니까 유효 수요가 줄어든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대규모 입주 물량이 나온다. 자칫 잘못 저는 재앙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4기 신도시는 그냥 지금 주택이 부족한 거지 15년 후에 주택이 부족한 건 아니니까 폐기가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KTX SRT 적경지까지 이제 경기 북부 적경지까지 연결하겠다고 하는데 사업성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세금을 이렇게 낭비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포퓰리즘 같은 정책은 바람직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공약도 뭐 살짝 얘기를 하면 333 공약이 아이디어는 괜찮습니다. 뭐 신혼부부 뭐 결혼하면 3년, 첫 애 출산하면 3년, 또 둘째 출산하면 3년, 9년 동안 뭐 주거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공급량입니다. 1년에 10만 호씩 5년 동안 50만 호를 공급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필요는 한데 못하는 정책입니다. 왜냐하면 10만 호면 분당 신도시급이거든요. 1년에 분당 신도시급을 계속 공급을 한다.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3기 신도시가 5개 있잖아요.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인천 계양, 화남 교산, 남양주 왕수 다 합쳐도 25만 호입니다. 3기 신도시 2개를 333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는 누가 대통령이 돼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실현할 수가 없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양당 모두 다 필요 없거나 할 수 없는 정책들을 너무 남발한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비판의 목소리를 올리고 싶습니다. 공급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사실 또 많이 걸리고 뭐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지지난 정부에서 했던 3기 신도시도 이번에 당선되는 대통령의 마지막 임기 때 이제 입주가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요즘 트렌드에 따라서 중간에 또 탄핵이 되면 구경을 못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예, 이 너무 이게 차이가 좀 크고, 맞습니다. 그리고 3기만 하더라도 자급 기능이 너무 떨어져서 실제적인 효과가 별로 없을 거란 비판이 많은데, 물량도 많지 않고요. 그렇죠. 공공 임대주택이 사기는 많죠. 더 좀 떨어질 것 같다. 그래서 공급에 대해서는 다들 같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건 뭐 분명한데, 그러면 공급은 쉽지 않다 그러면 그 세금 관련해서는 이제 법만 바꾸면 되는 거니까 좀 이렇게 차별화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취득세 같은 거 좀 줄이겠다, 이게 세금을 좀 줄이겠다는 공약을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는 터치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래서 지금 열중설을 하고 있는데, 대표님께서는 지금 이게 뭐 양도소득세 중과를 좀 폐지한다든가 취득세를 좀 감면해주는 그 세제 혜택을 좀 주는 것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세제는 정말 그 중요한 부분이죠. 부동산. 우리가 취득을 하는 시점에는 장벽을 최대한 낮춰줄 수 있고, 양도했을 때는 어떤 수익 실현하는 데 있어서 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또 투자자들이 유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트렌드 자체는 부동산 시장에 또 진입도 좀 편하게 하고, 또 나중에 그 수익을 또 실현을 하면서 양도를 하는 그런 형태로 많이들 좀 운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문제는 취득할 때도 비싸고 양도할 때도 비싸고 또 중요한 거는 보유하고 있는데도 비싼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들어가고 보유하고 나갈 때 뭐 사실 계산하고 나면은 진짜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산 가치라든지 이런 거 운영 수익으로도 뭐 남는 게 없고 하니까 자산 가치라도 뻥튀기를 해가지고 그거라도 해서 양도 차익을 조금씩 벌려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뭐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야 저기 뭐 10몇 억 올랐다라고 막 생각들 하는데, 낼 때 취득세 내고 뭐 10여 년 동안 보유하면서 막 세금 계속 내고 그다음에 팔고 나면 막상 손에 쥐는 거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저희도 보면은 양도세 이거 하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하면서 못 팔고 쥐고 계신 분이 태반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그 손질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뭐 김문수 후보가 이야기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 또 앞으로 트렌드로 가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다만 이제 보유에 대한 세금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조세 저항이 좀 심한 부분이 이 보유세거든요. 근데 사실 선거 국면에 있다 보니까 이 보유에 대한 세금을 좀 올린다라든지 또는 공시가격을 좀 현실화로 간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뺀 것 같아요. 특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 과거에 엄청나게 세게 얘기했던 국토보유세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이제 뺀 그런 상황이라는 걸 보면은 선거 쪽으로 상당히 좀 그 공약들이 됐다. 하지만 전반적인 주택 시장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취득에 대한 비용은 낮추고 보유에 대한 세금은 일정 부분 좀 올리고, 그 다음에 양도에 대한 그 금액들은 좀 낮춰주는 게 글로벌 트렌드에도 맞고 주택 시장에도 도움이 되고 건설 경기라든지 산업 자체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죠. 다만 이제 보유에 대한 세금은 올리는데 우리가 여기서 손을 봐야 되는 거는 뭐 이제 얘기들이 나오겠지만 그 종부세하고 이제 재산세 같은 경우 이중과세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산세 쪽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종합부동산세하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같은 경우 이 두 가지는 정말 뭐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에 뭐 지금 대선 국면이든 또는 향후에 뭐 지자체 선거든 이게 꼭 다뤄야 되는 주요 핵심 이 공약이 될 수 있는데 역시나 뭐 사실 월급 제대로 한번 받아보거나 또는 제대로 세금 내면서 살아보지는 않으셔가지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들 뭐 공직에들 다들 오래들 계셨던 분들이더라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 진짜 절실한 그 세금 제도에 대한 그 개선에 대해서 상당히 좀 겁을 좀 내고 있다. 근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돌파할 수 있는 공약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뭐 이 선거 국면 안에서 특히나 이 부동산 제도를 좀 손보기에는
좀 간들이 좀 작다라고 네, 봅니다. 지금은 그런 또 아젠다를 이끌고 가는 뭐 관료라든가 후보라든가 이런 인물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말씀하신 대로 세금 별로 안 내시는 분들이 세금 그 제도를 짜고 있어가지고 현실을 잘 모르시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자 그러면은 지금은 이번에는 또 게다가 또 조기 대선이고 하니까 뭐 시간이 부족해서 지난번에 했던 거 뭐 재탕을 하든지 아니면 그냥 재탕이 아니라 계속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뭐 재탕이라고 해도 뭐 100번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늘 얘기했던 게 집을 사던 사람이 살 수 있게 해줘야 된다. 그래야 이제 뭐 미분양이 해결이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신도시가 4기, 5기, 6기 가면은 어디다가 지을지 모르겠는. 그건 울릉도까지 신도시가 가겠어요? 그러니까 저 지방 끝 아니 땅끝 마을에 신도시 만들 거 아니라면은 그 서울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속도를 좀 내줘야 되는데 안 하겠다는 정당은 없어요. 네. 예, 안 하겠다는 데는 없는데, 그렇다고 이게 또 풀리게 하려면 늘 얘기하지만 이제 그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수술이 필요한데 이거는 합의로 되는 거잖아요. 네. 공급은 땅이 필요하지만 이거는 합의가 되는 건데 왜 이거를 아젠다를 끌고 가는 후보가 왜 없을까? 저는 좀 안타깝거든요. 왜 그럴까요? 제초안 같은 경우는 이제 아젠다라고 하기에는 사실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현행 유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국토보유세도 유보, 네. 나머지도 이제 논란이 그거잖아요. 혹시 보유세 올리는 거 아니야? 문재인 정부 시절에 많이 올렸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게 되면 보유세 많이 올릴 수 있다라는 약간 걱정, 우려가 큰데 그 부분을 의식한 것 같습니다. 우리 손대지 않을게, 지금 보유세 그대로 갈 거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우려에 대한 답을 주는 거는 맞습니다만 네. 보유세든 다른 세금 정책이 집값이 올라가게 되면 규제를 하는 거고요. 네.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규제를 풀어줄 수도 있는데 그냥 우리는 안 건드릴래라고 한다는 것도 저는 규제 정책 하나를 포기할 수도 있다는 좀 걱정되는 그러니까요. 부분이 있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네. 대해서는 국민의힘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안 합니다. 네. 여러 가지 뭐 또 지지 기반의 네. 또 반응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안 합니다. 국민의힘은 폐지를 하겠다고 하는데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죠. 여소야대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안 하고 있고요. 할 수 없는 국민의힘은 하겠다고 하니까 사실 이건 둘 다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고착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는 재건축 사업 속도를 올리는데 굉장히 중요하죠. 네. 이것 때문에 발목 잡히고 추진하는 조합에서 우리 이거 과연 하는 게 맞아라는 퀘스천 마크를 달고 있고, 또 하나 세금 규제가 이제 뜨거운 감자가 다주택자 그렇죠. 규제잖아요. 최근에 이제 강남 집값만 올라간다. 이게 강남의 부동산 시장이 좋아진 게 아니라 양극화잖아요. 이 저성장 장기 침체로 들어가면서 양극화 문제로 전국에 있는 돈을 서울, 강남 같은 일부 지역들이 지금 다 빨아들이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이거를 이제 해소를 하려면 단기적으로는 다주택자 규제, 그러니까 주택 수로 집 하나 가지면 실수요자, 여러 개 가지면 투기라는 프레임을 저는 이제는 깨 부셔야 된다. 왜냐하면 그럴 수 있잖아요. 어떤 한 사람이 뭐 5년 거주, 10년 보유를 했습니다. 또 집이 세 채가 있는데 각각 집을 그렇게 10년씩 보유하고 5년 거주씩 했어요. 그럼 이 사람이 투기를 했을까? 실거줄까? 그러면 나는 굳이 집을 안 사도 되는데 돈을 벌려고 좋은 지역에 하나 사서 2년 보유를 하게 되면 비과세를 준다? 네. 사실 이게 더 투기에 가깝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요. 주택수가 아니라 실제로 오랫동안 거주하고 사용하시는 분은 세 채를 가지고 있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제 개편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후보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누락된 부분이 좀 굉장히 아쉽고요. 또 하나 해결을 하려면 이제 지방에 대해서 경쟁력을 좀 강화해야 되는데, 앞서서 이제 송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에는 너무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GTX 깔아주겠다라고 하는데요. 지방 광역시의 GTX 의미 없습니다. 그냥 양질의 일자리가 제일 중요한데, 일자리를 어떻게 해주겠다, 뭐 좋은 대학교, 대학병원 어떻게 해주겠다, 실제로 지방에 계시는 분들이 원하는 답은 주지 않고 네, 됐다 그러니까요. GTX를 깔겠다고 하니까 좀 그것도 좀 아니지 않나. 그래서 지방에서 원하는, 결국에는 지방이 살아나고 경쟁력이 강해져야 서울도 살아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처럼 집값 올라가게 되면 서울도 살 수 없는 도시가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저는 뭐 지금 준비하기는 힘들겠습니다만 차기 정부에서는 진지하게 양극화 문제 해결에 좀 팔을
걷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특히 뭐 광역시 같은 경우는 지하철도 잘 돼 있는 상황이고 문제는 그런 GTX가 됐던 지하철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지하철이 공기만 싣고 달리고 있다는 그런 문제 때문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대표님한테 짧게 질문 하나만 드리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 중에 가장 대표적이라고 해야 될까 임대차 입법 이게 전월세 가격을 많이 올린 거잖아요. 네. 예, 요거를 좀 손을 봐야 된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차기 정부에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는 진영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서로 민감해가지고 그거 잘 안 건드리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임대차 입법에 대해서 어떤 기간을 건들게 된다면 지금 주거복지가 약한 상황에서 사실 그 임대차법 자체에 그 순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네. 또 복지적인 측면을 더 줄이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하지만 또 이런 서민들 외에도 주거는 순환을 해줘야 되는데 그 순환 주기가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면서 전세 물량을 줄여버리거든요. 그래서 전세 물량들이 주는 그런 환경을 갖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수정이 필요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잘 전세로 시간이 너무 길게 된다면 왜 이렇게 전세자금 대출은 뭐 80%까지 해주고 매매자금 대출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한 50% 수준 그게 스트레스 DSR에다가 뭐 한도 줄이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외국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집을 사듯이 아니면 최소한 전세랑 매매랑 똑같은 수준으로 맞춰서 전세 살래 매매 살게 이렇게 선택권을 줄 필요가 있는데 수요 자체가 아니 80% 여긴 대출해주고 더 싸고 여기는 50%에다가 한도가 더 줄인다라고 하면은 자발적으로 전세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못 사서 비자발적으로 가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임대차 입법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지고 공약에 적극적으로 내놓지 못한다라고 하면 금융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집을 살 수 있는 구조로 좀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지 않겠냐 봅니다. 그 시장에 맡기는 게 아니라 이게 시장을 너무 누르면 왜곡이 많이 발생한다는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